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어. 그게 무엇일까? 자, 여기 잘 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잘 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비가 오면 봄비가 생각나요. 이게 노래 가사인데 한번 잘 음미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코메니우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페스탈로치 또 프라벨 등등을 비교를 하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사상가 때도 배웠지만 직관에 관해서 좀 설명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수동적으로 직관을 받고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 루소, 페스탈로치는 능동적이라는 설명을 했었어. 여러분들이 여기 예시를 보세요. 나는 비가 오면 봄비가 생각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당연히 비가 오면 봄비가 생각나. 그럼 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겠지. 그렇지.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 이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야.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 속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 이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야. 무슨 얘기냐? 비가 오면 봄비가 생각나요. 무슨 얘기예요? 자, 옛 추억 또는 옛사랑이 생각나요. 이런 뜻이지? 응? 맞지? 물론 다 뭐 해석하기 틀려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통계 부분에서 나오는데 겉으로 갖고 있는 거를 외연이라고 그래. 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 내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내포를 알아야 돼.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번 주에는 이제 평가 부분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을 좀 해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갖고 있는 틀이 있겠지. 그 틀 속에서 누구는 답안을 잘 쓰고 나는 왜 문제 파악이 안 될까? 문제 파악.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나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걸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게 태반이야. 그래서 시험은 1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아주 외연만 갖고 제시되는 단순한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답형이라고 그러죠. 단답형. 예를 들어서 뭐 나와 있는 측면에서 뭐 관용의 오류 뭐 그런 건 쓸 수 그거 다 잘해. 우리가 객관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뭐 중고등학교에서 뭐 찍어주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어. 그런데 이 임용고시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듯이 응용을 물어본다. 응용.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거의 50% 이상 쉽게 말하면 80점 중에서 서술형 답안 쓰는 게 엄청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물어놓을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글 쓰는 연습이 안 되면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글을 쓰려면 뭘 알아야 돼? 내포를 알아야 돼. 내포 갖고 있는 속의 의미. 우리가 지간에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중에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서 뭐 누구의 인기 퍼센트가 뭐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전 모집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걸 다 절대적으로 믿고
거길 따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봤듯이 앞으로 3년 뒤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수, 쉽게 말하면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3년 뒤에는 더 많이 줄어들어.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어린이집은 거의 공짜잖아 지금. 근데 유치원도 물론 선택받고 제가 물어봤어. 프로그램이 좋으면 사비를 내서도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공부해서 합격해서 들어가 공립유치원. 아셨어?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필요 없어. 지금 여러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을 찾아야 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없어진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측면에서 파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전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있어야 돼. 난 그걸 강조하고 싶어. 뭐냐면 요즘에 실버 노인인구가 엄청 증가하고 있잖아. 여러분도 그냥 예를 들어서 노인연금 받고 뭐 지하철 공짜 타고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는 70, 80대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합격시켜 드릴 테니까 방법을 알아야 돼. 이게 뭘까? 이 문제는 뭘 요구할까? 그래서 제가 매주 문제를 주잖아요. 그래서 thinking,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문제가 어려울수록 좋다. 쓰는 연습하는 게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어요. 요번에 평가에 나온 문제는 그 길포드에 갖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찰적 오류, 그걸 이제 시험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뭐 당연시 알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던 거는 97년도에 출제가 됐었어. 97년도에는 객관식 플러스 서술형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유아를 관찰할 때 관찰자 자신이 범할 수 오류의 종류를 2가지 이상 제시하고, 자, 관찰자 오류의 종류 이렇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교육의 목표가 있고 거기에 내용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뭐가 있다? 평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질적평가와 양적평가로 나눠지죠. 그래서 질적평가의 대표적인 게 관찰법과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가. 자, 기본적으로 평가라는 것은 유아에 대한 평가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유아에 대한 평가는 크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적 평가와 또 무슨 평가? 질적 평가로 나눠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적 평가라는 것은 정량적 검사로, 정량평가로, 정량평가. 질적 평가는 정성평가라고 하죠. 정성평가. 이거는 유치원 평가를 위해서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러한 질적 평가는 또 뭐로 나눠진다? 관찰법과 작품 분석법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다 아는 내용이야. 개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때 오류,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평가에 교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야? 관찰자죠. 관찰자. 유심히.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피아제도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관찰해서 이론을 만든 거 아니야. 임상적 방법에서. 자, 이런 관찰법에 또 기본적으로 크게 나눠지죠. 첫 번째, 일화기록법.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행동목록법. 세 번째, 평정척도법. 뭐 등등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 분석에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시되는 평가의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된 측면에서 행동의 유무만 보는 것은
행동 목록법이고, 행동의 유무 플러스 어떤 질적인 특성까지, 성취 수준까지 보는 것은 평정 척도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기본적 맥락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가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교육과정 평가는 크게 이제 유치원 평가로 나눠지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취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유아 교육 평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평가 활용까지도 알아둬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아교육 평가함에 있어서는 목표 달성을 중시해. 그래서 어떤 교육의 결과, 성과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거를 어떤 측면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평가를 우리가 왜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이냐,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평가라는 것은 무슨 중심? 가치 판단 중심이다. 가치 판단.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평가라는 것은 목표 달성 중심이고, 의사결정 중심이고, 가치 판단 중심한 우리가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유아교육 평가는 유아의 대상으로 하는 거죠. 유아의 전반적인 성장 발달에 관한 모든 교육 활동에 관해서. 그렇죠. 가치 판단의 결정. 이 키워드 알아야 돼. 가치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다. 가치 판단. 그러니까 가치 판단은 거 뭐냐면 이것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큰 의미를 갖겠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유아 교육 평가의 필요성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자, 그래서 개별 유아의 전위적 성장 발달. 우리가 이제 개인차를 3세, 4세, 5세 보여 요즘은 어린이집 0세부터 12세까지니까 개별적인 측면을 초점 맞춰야죠. 다음, 교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질적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사를 이렇게 했더니, 봄소풍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또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파악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의 바른 관계 형성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막연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전체적 유치원 운영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한 유아교육 평가의 기능을 보자. 일단은 목표 달성에 따르는 어떤 증거와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활동 전망과 학습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교사, 부모, 유아 성장 발달 이해를 점정하고, 정해에 대한 교수법을 개선한다. 자, 그래서 유아교육 평가가 크게 뭐로 나뉜다?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량화할 수 있는 거, 점수화할 수 있는 걸 양적 평가죠. 그래서 인지 영역에 널리 평가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자료를 쓴다. 그래서 양적 평가는 점수화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질적 평가를 많이 초점 맞췄었지만 최근에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적 평가는 수령화되지 않고 정의적이고 심동적, 심리운동적 평가를 하려고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자, 교육평가를 나누면 크게 상대평가, 또 뭐로 나눠? 절대평가. 상대평가 여러분도 아시죠? 대학 다닐 때도 학점 갖고 평가하듯이 기본적으로 서열화 판단의 100분의 1로 제시하면서, 이 상대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한다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우리가 정상분포를 이야기하죠. 평균, SD 이런 걸 기준이라고 그러죠. 기준. 놈이라고 그러죠. 놈.
그래서 갖고 있는 측면에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평가는 타당도에 좀 초점에 맞춰 있고 어떤 성취 수준, 교육 목표에 비춰서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대평가, 절대평가 차이점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평가 종류 따라 처음에 출발점 행동, 출발점 행동은 진단평가가 있고 또 무슨 평가가 있고 형성평가, 과정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총괄평가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준비도 검사라든지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형성평가는 하는 동안에 어떤 진단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학습 동기 유발에도 도움을 주고 나중에 이제 성취 목표 달성 여부 보는 것이 무슨 평가? 총괄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아평가는 각각 유아에 대한 결과를 교육에 반영해서 최대한으로 발달에 적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적 측면, 정서적 측면, 또 인지적 측면, 또 기능적 측면. 그래서 지식, 태도, 기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누리과정 도입 이후의 강조점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누리가 목표 내용의 근거, 특성과 변화 정도, 이게 중요하죠. 특성과 변화 정도의 평가를 초점 맞추고 또 지식, 기능, 태도를 다 반영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측면의 평가 방법, 아까 설명했듯이 일학기록법, 또 행동목록법, 또 뭐 있고 평정척도법 이렇게 이제 설명을 크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측면에서 여기 유형이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목록법에서 쪼개지면 시간표지법, 또 사건표지법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고 제시될 쯤에서 표준화 검사법이 또 있죠. 표준화 검사법. 표준화된 이거죠. 표준화된 검사법이. 표준화된 검사법이라는 것은 기준을 갖고 하는 거죠. 기준. 그래서 단순히 갖고 있는 질적 평가만큼은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지. 그래서 표준화 검사법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자, 왜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중에서 평가 문제는요. 어떻게 출제되든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완벽히 내 것으로 가져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024년에 일학기록법과 응용해 냈고 그 다음에 관찰적으로도 나왔는데 우리가 다른 영역보다도 평가는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갖고 있는 변화를 누가 잘 예측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서술형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점점 인원을 적게 뽑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제가 아주 2000년도에도 강의할 때도 보면 100명도 안 뽑았어요. 100명도 안 뽑았어요. 그때는 인강이 없었죠. 요랑진에 그냥 빠글빠글 줄 서서 왔죠. 그런데 뭘 얘기하냐? 100명도 안 뽑을 때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행복한지 아세요? 지금 전국에 100명 이상은 뽑잖아. 그거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 알아? 그럼 뭐 옛날에 라떼는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해서 합격해서 시험에 들어갔어요. 저기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안 해?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here and now야. 자, 제가 늘 강조하잖아. 지금 이 시간과 이 순간에 초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올해 꼭 합격하겠다. 알죠? 그래서 꼭 하여튼 뭐 욕심을 내. 그냥 막연히 하지 말고. 자, 공부해보자.
일화기록법. 이게 오늘 답 쓰는 데 원리가 들어갑니다. 일화기록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대한 고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을 한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전반적 활동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시된 측면에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기록해 줘야겠다. 그리고 그 관찰 대상 파메라 주변에 있는 아이의 다른 아이들로 상황도 파악해 줘야겠다. 그게 이번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자세히 기술해. 이게 이번 답 쓰는 거예요. 이번 2024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따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시간표지법. 뭐 개론 시간에 이렇게 짧게 넘어갈게요. 시간표지법에서는 주어진 단위, 시간 간격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적인 수집이 가능한데 자주 15분에 한 번 이상 일어나지 않는 행동에서는 측정할 수가 없어.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행동의 출현 유무, 또 행동의 빈도, 지속 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관찰이 가능한 행동에 관해서만 볼 수 있다. 무슨 표지법? 시간 표지법은 A, B, C 들어봤죠? 사건 전, 그 다음에 사건, 사건. 그래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 행동에 관해서도 볼 수 있다는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원인을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전 상황 A, 행동을 B, 행동 결과를 C로 기록하죠. 그래서 그 사건 표지법 안에서도 빈도식 사건법, 그다음 소수식 사건 표지법. 그래서 엄청난 출제가 됐었죠. 평정적도법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 설문해 봤잖아. 뭐 보통이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질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행동의 출현 여부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적도법이다? 평정적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평정적도의 종류는 기술, 평정. 이 기술이라는 describe, 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싹 써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이렇게 1, 2, 3, 4에 써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많죠. 뭐 숫자 평정 적도도 여러 가지. 행동 목록법. 어떤 행동이 나타나느냐? 체크리스트라고 그러죠. 출현 여부를 보는 게 큰 특징이고, 예, 아니오로 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별한 훈련 없이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죠. 그 다음 이제 면접범은 기본적으로 유아한테 좀 어렵겠죠. 언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와의 언어적방에서 얻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심층 측면 정보를 파악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은 아이들한테 좀 어렵다. 표준화 검사법은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이 무슨 자료? 객관적. 그래서 지능검사 대표적으로 수치 나타나는 거죠. 지능이 100이 평균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인성검사 등등. 그래서 요 표준화 검사에서는 신뢰도와 뭐가 필요하다? 타당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나왔지만 신뢰도에서 갖고 있는 측면에서 채점자 간 신뢰도 뭐 등등 또 출제가 됐죠. 그래서 갖고 있는 이런 평가 방법들이 시험의 주종으로 이루고 있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어떻게 응용해서 내는가를 잘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작품 분석법. 포트폴리오 들어봤죠? 아이들이 갖고 있는 파일을 이렇게 해서 제시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일상생활, 그 다음에 뭐 건강기록부, 그 다음에 발달 체크리스트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 평가도 있는데 이 부분이 유치원 교육과정 평가가 이제 4주기, 5주기, 2023 5주기가 끝났는데 이 교사 평가 부분 때문에 많이 활용화가 안 됐죠. 그래서 나름대로 교사들 간의
교수 활동에서 가르치는 데 초점 맞췄지만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교사들의 평가에서 주로 되는 거 뭐냐, 교사의 유능감, 가르침에 대한 어떤 지식적 부분이 있는가, 그 다음에 교수 수행 능력, 교수 환경에서 자기의 어떤 유능감을 잘 나타내는가, ability, 그 다음에 효율성, 잘 가르치느냐. 자, 그래서 교사 평가에는 또 스스로 자기 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동료 간의 관찰, 또 면접,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스스로 자기에 대한 평가, 뭐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반성적 전월쓰기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수업 평가, 수업 사례 분석이 되는지 그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동료 간의 관찰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학부모, 동료, 외부 관찰자 통해서 또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갖고 있는 수업을 공개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면접, 수업 참관 전후 다른 목적을 협의하는 것이죠. 다음, 포트폴리오. 이거는 유아평가처럼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료 장학에서도 뭐 멘토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 데서 교사평가에서 활용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교육과정 운영평가를 설명드렸죠.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목적에 맞게 얼마큼 진행이 되는가. 그래서 요거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응용돼서 나오는. 첫째, 누리과정 목표와 내용의 근거, 편성 운영되어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질적 평가 부분도 많이 나오겠지만 교육과정 운영평가도 시험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누리과정이라 얘기하죠. 그럼 누리과정에서 갖고 있는 측면에서 목표와 뭐가 있다, 내용의 근거에서 잘 되는가, 그것이 적절히 무엇됐는가, 편성 운영되었는가. 이렇게 이거 다 암기사항에 있잖아.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그래서 교육과정에 갖고 있는 측면에 목표 달성과 적절한 내용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개 영역의 하위에 따라서 내용 범죄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시험의 출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성 운영도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교육과 2019 개정 누리관 요번에 마지막 회의죠. 내년에는 개정이 또 됩니다. 알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죠. 딱 운영 내용 활동 누구 수준? 유아 발달 수준과 흥미와 요구에 적합.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것도 고려했고. 교습 방법이 유아 흥미와 활동. 이거는 이렇게 가로쳐 놓고도 시험에 낼 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운영 환경에 대한 유아의 발달 특성, 활동 주제 및 내용 효율성도 고려되는가. 자, 이런 것도 등회시할 수 있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평가의 주요 방향은 크게 수업 계획안 분석, 참관 모니터, 평가 척도. 계획안은 뭐 어렵지 않죠. 1일 주간교육 활동을 통해서 5개 영역이 내로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균형성 있게 되어 있는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일과 운영 원리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런 측면에서 시험에 났던 겁니다. 수업 참관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신의 수업을 공개한다든지 다른 사람 선생님 수업들을 참관해서 평가를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평가 척도. 나름대로 교사 직접 제작해서 내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원의 기관의 평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적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교육적 부분 이런 거 모두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 또 교육기관 환경 평가도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비용이 들어도 그 유치원에 보낸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검색이 너무 잘 돼 있잖아. 맘카페 등. 그래서 다 해갖고
그래도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아이를 보내겠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 측면에서 아이들을 기관에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도 아이를 좀 더 맡기고자 하는 게 필요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보 통합도 질적인 측면을 높이는 측면을 국가에서 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어떤 뭐 수량적이고 그 다음에 또 보이는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을 해서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진정한 아이들의 에듀케어 교육과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없이 막연히 진행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유치원평가의 대상은 크게 유치원평가, 유아교육평가, 어린이집, 또 평가인정 이렇게도 나눠지죠. 유치원평가는 뭐 설명, 1주기부터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거죠. 1주기는 2008년부터 2010년, 2주기는 2012년에서 24, 3주기는 2024, 2026년, 4주기는 2010년에서 진행. 그 다음에 벌써 5주기가 끝났죠. 2023년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측면은 교육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다. 그걸 설명할 수 있고 어떤 평가 결과를 잘 적용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을 설명. 부모의 알 권리와 유치원 알림이 있죠. 선택권 보장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주기마다 많이 틀려요. 전에는 서면 평가를 많이 했는데 요즘 서면 평가 많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화가 돼 있어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유치원 평가에서는 그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유치원 평가 크게는 국가 공통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지표라고도 할 수 있고 시도교육자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크게 공통 지표는 4가지 영역은 크게 변하지 않더라. 첫째,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게 합쳐졌죠.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이렇게 합쳐졌죠. 그 다음 또 건강, 안전, 교직원.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세부적 들어가서도 시험에 접근한 적이 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평가 인증제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었어요.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때는 2006년에서 2009년, 2차 2010년에서 2007년 쭉쭉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가 인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 붙이고 그래서 평가 인증 기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평가를 하면 그것의 평가를 무엇합니까?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 평가를 하는 이유는 개선을 위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갖고 있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아 측면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 또 부모 측면에 활용, 그 다음에 교육과정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각각 생활기록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발달 파악에도 도움이 되고 부모 면담 자료도 활용할 수 있고 다음에 교육과정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아평가 결과의 활용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아 발달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개별 유아에 대해 이해 증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었죠. 교육과정에 보면 여기 보시면 역사를 보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그 다음에 2007 개정, 그 다음에 쭉 해서 뭐 2015, 또 2019 좀 복잡해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생활 중심이었고 2차, 3차는 발달 중심.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준별, 여기서도 생활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들어봤을 거예요. 1수준, 2수준, 뭐 공통 수준. 그러니까 개별 유자의 어떤 수준별로 한다는 것은 개인차를 적용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존중하려면 교사 대 누구 비율, 유아 비율을 높여야 돼, 안 높여야 돼? 높여야지. 그러니까 교사 1명 대 5명 정도.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유아 교사를 더 많이 뽑아야 돼. 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적 측면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정식화된 시험을 봐서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국가에서 인증할 수 있는 측면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사를 더 많이 뽑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질적 개선 먼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서울도 안 뽑았잖아. 미친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높이고 어쨌든 올해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합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답답함이 많이 있지만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변화가 오겠죠. 우리가 원하는 시대의 변화가 오겠죠. 그렇게 해서 개별 유아 이해 증진, 또 부모와 유아의 이해 공유, 그래서 학부모 연담이라든지 그런 점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별화된 교육과정, IEP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정상아동들의 유아대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지구촌의 문제라고 확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답이 없으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교육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또 안심하고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고 좋겠죠. 교육받을 수 있고. 교수학습방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아이들의 유아 교사 간의 질적 상호작용을 증진해야 돼. 당연히 그러려면 누구 대 누구 비율?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되겠죠. 기본 맥락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교육과정의 개선. 현행 교육과정 적절한 판단 또한 다음 학년대 교육과정 편성. 이번에 2019 개정 놀이과정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됨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측면에서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교육과정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융통성 있게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하자 이렇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맥락을 해석하자면. 근데 그것도 아직 정착화되지 않았는데 또 교육과정을 또 개정한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제가 지금 한국아동부모학회도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국제학술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 유아 아이들의 원하는 게 뭔지는 없고 그 외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정책을 하고 있다.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정한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모르면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어린이 평가 인증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평가에 활용돼서 기본 맥락을 이번 시간에 좀 설명드렸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전개해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 하죠.